안녕하세요. 건행워썸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 4월 9일인데요. 지난주 토요일 4월 5일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감정평가사 2025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1, 2, 3 전법에 따라 가지고 총 4강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 전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자, 잠깐 화면을 정지하시고 난 다음에 요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 주세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약 2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가 대략 12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즉 뭐 읽을 것도 없고 풀 필요도 없는 문제, 요게 대략 8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1, 2, 3 전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잠깐 여기에 써져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 그 중에서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죠. 자, 41번 문제입니다.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말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맞는 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거의 다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1번 왜 틀렸는지, 완벽한 표현 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요하며 오류가 없어야 된다. 와우, 이렇게 읽어가면은 뭔가 맞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은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요거 중요하며 요게 아니고 중립적이어야 하며 요 내용이 맞는 표현이라는 게 아실 겁니다. 그래서 1번 문항은 중요하며 요것 때문에 틀렸어요. 중립적이며 요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은 너무 진짜 실증날 정도로 기본서 때도 풀었고 객관식 문제집에서도 한 대여섯 문제, 뭐 10문제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푼 것 같습니다. 자,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여야 된다? 아니죠. 예측치 또는 예상치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틀렸죠. 그래서 기본서 진행을 할 때 뭐 내년 회계학 문제가 뭐가 출제가 될 것이냐, 그게 딱 그 내년도 문제일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예까지 들면서 요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3번 문항이 조금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는 객관식 문제집 할 때 늘상 잔소리 쏟아보죠. 그래서 5개 문항 중 1개 또는 2개 모르는 게 은근슬쩍 나타난다 해도 정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런데 마음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모르면은 빨리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자, 4번 문항도 이것도 2번 문항보다도 더 징글맞게 했던 겁니다. 오류가 없다는 것은 현상 기술에 오래간 노력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과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정확하다는 걸 의미한 데에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항에 맞는데요. 이것도 기본서 진도 나갈 때 한번 3개 챕터에서 체크를 하였고요. 물론 문제도 풀었고요. 객관식 문제집에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감가상각 예를 들었죠. 내용연수도 추정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잔존가치도 추정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부끄러울 일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추정치의 사용은 재무정보 작성의 필수적인 부분이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술되고 설명되는 한 정보의 유용성은 저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문항이 맞는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부 내용 모르는 게 있다 할지라도 정답 찾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럼 3번 문항 왜 틀렸냐면 끝에 요구사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했는데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말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뭐 전형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고, 아마 이거는 기본서 때, 예, 그리고 객관식문제집 때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한 20번 정도는 문제 푼 것 같아요. 예, 아니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 거짓말 못해요. 자, 해서 제문제표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아니한 건데, 자, 1번 문항이 틀렸습니다. 예, 1번 문항. 그래서 요거는 기본서 중급 회계 첫 개강 때부터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1번. 기업이 재무상태표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구분 표시할 때 이연범위세 자산, 이연범위세 부채는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분류한 데에서 틀렸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맞는 내용들도 기본서 객관식 문풀 과정에서 다 체크를 하였던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문제 소매제곱법에 대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객관식 문제류에서 푼 바 있습니다. 저가 기준하고 가중평균법이 결합된 문제인데 저가 기준을 딱 읽는 순간 원가율 산정 시 분모쪽 순 인하액을 마이너스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가중평균법은 순인상, 순인하액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요. 또 기초하고 매입액까지 포함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 저가 기준에 의해서 순인하액이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중평균법이 결합이 되었을 때도 저가 기준 때문에 순인하액을 마이너스 하면은 안 됩니다. 또한 데이터에 읽는 순간, 자, 인상된 금액에서 인상 취수액을 빼면 순인상액은 1,100원 바로 보여야 되겠죠. 인하액 1,500원에서 인하 취수액 500원을 빼면, 예, 순인하액은 1,000원이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뭘 묻고자 하냐면 매출 원가가 출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얘는 기초 매입도하고 기말 빼면 매출 원가가 계산이 되겠죠. 자, 먼저 중요한 원가율을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자 쪽 원가 파트, 예, 해서 평균법이기 때문에 기초 1,100원하고 매입액 8,500원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9,600원이 계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모 쪽 판매가 파트 기초 1,500원에다가 매입액 12,400원을 더하고 순인상액 1,100원만 더해줘야죠. 저가 기준 때문에 순인하액 빼선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분모 쪽 금액은 15,000원이에요. 그래서 위에 거 요거 산식은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연상을 하면서 바로 계산기 조작을 위해서 9,600원하고 15,000원만 적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원가율은 64%가 계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소매가격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구해줘야겠는데, 자, 요거 분모 쪽 15,000원 구한 거 있죠. 여기에서 추가 순인하액 1,000원을 빼고 매출액 10,000원을 빼면 소매가격에 의한 기말 재고액 4,000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원가율 64% 곱하기 하면은 원가에 의한, 예, 기말 재고 금액은 2,560원이고요. 이 금액을 기초 매입도한 금액 얼마죠? 9,600원에서 기말 2,560원을 빼면, 네, 매출 원가 금액은 7,040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번 문제 네 번째 문제도 이거 기본서 때부터 계속 풀었던 유형의 문제입니다. 기본서 때부터 이것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를 푼 바 있습니다. 그래, 물론 문풀 과정에서는 더 많은 문제를 풀었죠. 자, 한방에 숨어있는 정보 뽑아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는 2만원이고요. 매입액은 8만원입니다. 기초 매입도한 금액은 10만원이죠. 그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장부상 수량보다도 실제 수량이 10개가 비어있죠. 감모 수량 10개에다가 취득원가 300원을 곱하게 준다면
예, 감모손실 금액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한 개당 원가 300원짜리가 한 개당 순실현가랑 같이 270원으로 떨어졌죠. 한 개당 평가손실 30원에다가 실제 수량 80개를 곱하게 하면은 평가손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추가 정보, 감모수량 10개 중 7개는 정상이니 나머지 3개는 비정상적인 것이 되겠죠. 이때 매출원가 비용은 얼마냐? 단. 자, 전형적인 단서 내용입니다. 정상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하면 비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가 아니고요. 예, 기타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매출원가는 예, 기초매입도하고 기말재고액을 빼줘야 쓰겠는데 기말 재고 금액은 1법이 있고요. 2법이 있습니다. 금액이 똑같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는 1법을 적용을 하면은 좀 시간이 더 걸려요. 2개 금액을 구해줘야 됩니다.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정상감모손실 구하고 평가손실 구해줘야 돼요. 2개 구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비정상감모손실 기타 비용은 하나뿐이 없죠. 그래서 기타 비용으로 처리하는 손실 요거 한 개만 구해주면 됩니다. 요 금액을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에다가 더해주면은 IS상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계산기 조작이죠. 실제 수량은 80개 곱하기 저가 금액은 270원이죠. 그러면 21,600원이 계산이 되겠고, 기타 비용 처리되는 손실, 비정상 감모 손실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전체적인 감모 손실을 한번 구해보죠. 장부상 수량은 10개입니다. 곱하기 한 개당 원가는 3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전체 감모 손실 금액은 3,000원이고요. 그 다음 비정상은 10개 중 3개이니 30%가 되겠죠. 3, 3은 9. 그래서 900원이 비정상 감모 손실 이퀄 기타 비용 처리되는 손실입니다. 이 금액을 21,600원에다가 더해준다면 IS상 기말 재고 금액 22,500원을 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을 기초 2만원에다가 매입 8만원 더하고 22,500원을 빼면 매출원가 비용은 7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또 우리 이것만 풀지 않았죠. 기타 출자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뭐니까? 그렇죠. 기타 비용 합계 금액은 얼마냐? 이것도 출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원칙대로 한다면 비용 합계 금액은 매출원가 비용 구하고 평가손실 구하고 감모손실 구한 다음에 다 더해줘야죠.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속전속결법 뭐입니까? 기초 매입도하고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액을 빼면 간단하게 한방에 비용 합계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실제 저가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이 얼마죠? 21,600원이죠. 이 금액을 기초 매입 또한 10만 원에서 빼면 비용 합계 금액은 78,400원이고요. 이때는 정답이 4번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매출원가 비용은 3번이 정답이고요. 비용 합계액에 출제가 됐다면 4번이 정답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복구비용과 관련된 문제인데 요게 정부 보조금이 하나가 더 추가된 문제입니다. 근데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보조금 공부 진짜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복구비용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용 요거 껴있는 감가상각에서 정부 보조금이 껴있다면 그 정부 보조금을 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 출제가 된 형태의 문제지만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2001년 초 구축물로 분류가 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고 정액법 상각이네요. 쉽죠? 근데 동일자에 수령한 정부 보조금 30만원을 포함하여 100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은
100에서 빼줘야 되겠죠. 자, 동시설은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원상복구 의무가 있고 복구 비용은 20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요구에 현가 금액을 구해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요 현가 금액을 또 원가 100에다가 또 더해줘야 됩니다. 자, 할인율은 8%입니다. 정보부정은 자산차감법이고요. 피규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인식하게 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어지느냐? 현가표는 0.463입니다. 자, 현가 금액을 한번 구해보죠. 복구비용 20만원에다가 현가 0.463을 곱하게 준다면 92,640원이 나오고요. 자, 이 금액은 폐기물 처리시설 이 유형에서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을 빼줘야 됩니다. 그리고 빼기 잔존 가치는 없죠. 그리고 나누기 정액법 내용요소 10년 나누게 준다면 예, 정답은 감가상각비 79,264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부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했습니다. 네, 여기에 정부 보조금 하나가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빼라고 그랬잖아요. 예. 또 여기 원가 자산 차감법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추가된 문제,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재평가 무효과 손상이 결합된 문제인데 객관식 문제 중에서 많이 풀어봤고요. 더군다나 이 문제는 감가상각 자산이 아닙니다. 토지입니다. 그래서 문제집에서 공부했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2001년 초 토지를 20에 취득을 하였고요. 재평가 무효를 적용을 하고 있대요. 공정가치 횟수 가능액이 다음과 같을 경우 2002년 당기순이익 감소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그래서 뭐 단서 내용은 뭐 뻔한 그런 내용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2001년도 취득원가 20만원짜리가 25만원짜리가 되었죠. 5만원만큼 올라갔죠.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이 5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각각 나온 게, 아니 공정가치 25만원짜리가 회수가능액 26만원짜리가 되었으니까 이거 손상 이거 적용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손상이 뭡니까?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을 때 손상이 된 거지. 얘는 거꾸로 장부 금액보다 예, 회수 가능한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가격이 올라간 게 무슨 자산이 상한 겁니까? 손상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손상 적용을 해선 안 됩니다. 자, 아무튼 2001년도 재평가 잉여금 5만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연도 토지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25만원짜리가 21만원짜리가 되었죠. 그래서 4만원만큼 떨어졌습니다. 자, 이때 4만원 떨어졌을 때 이거 전부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전개 인식이 되었던 재평가 잉여금이 있다면 무조건 먼저 퉁쳐가지고 없애줘야 된다. 그래서 전개에서 넘어온 재평가 잉여금 5만원 중 하락한 4만원을 퉁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 이때는 손상이 발생이 된 거예요. 25만원짜리가 15만원짜리가 되었죠. 6만원만큼 떨어졌죠. 근데 6만원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 손상 차손 비용 잡는 게 아닙니다. 요거 재평가 잉여금 잔액이 아직 만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퉁쳐주고 남는 금액 5만원만 손상 차손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순이익 감소에 비용 처리가 되는 금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교환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이렇게 보니까 진짜 유형자산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제일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챕터임을 또다시 한번 입증이 되었네요. 공인회계사 시험도 유형자산 파트에서 이 정도까지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네, 감정평가사의 주된 감정평가 주대상이 아마 부동산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파트에서 출제가 많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48번
교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2001년 초 사용 중인 구자산이죠. 기계장치 장부금액 10만원이고요. 공정가치 4만원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를 저쪽한테 주고요. 또 저쪽에 구축물 장부금액 8만원, 공정가치 7만원 하고 교환을 하면서 한국 쪽에다가 추가 현금 만원을 지급을 하겠답니다. 상업적 실질이 있대요. 공정가치인데 구자산이냐 신자산의 공정가치냐. 그 다음에 중요한 정보, 기계장치의 공정가치가 구축물 공정가치보다 명백하다요. 기계장치는 내가 쟤한테 준 거죠. 제공한 거죠. 구자산의 공정가치가 더 명백하답니다. 하여 구자산의 공정가치법을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장부금액 10만원짜리가 4만원짜리가 되었죠. 처분 손실 6만원이 보이고요. 그 다음 구자산 4만원짜리 값 나가는 구자산을 주고 또 추가 만원을 줬잖아요. 그럼 총 5만원을 주고 신자산을 취득했죠. 그래서 신자산의 취득 원가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교환으로 취득한 구축물 내용연수 잔존가치를 각각 4년 그리고 5천원으로 추정을 하였고요. 연수학계법으로 상각을 한답니다. 이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까 계산이 되었죠.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6만원만큼 떨어졌죠. 정답 후보 2번 3번이고요. 교환 취득한 구축물 관련 2001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연수학계법입니다. 취득원가 얼마? 5만원이죠. 5만원 빼기 잔존가치 5천원 주어졌죠. 그래서 5천원 뺍니다. 그럼 45,000원이고요. 내용연수 4년에 대한 합계는 10이죠. 그래서 1회차는 10분지 4입니다. 그래서 0.4 해주면은 감가상각 비용은 18,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말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전형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고요. 자, 맞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왜 틀렸느냐?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최초 인식한 경우 그 이후 유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다? 아니죠. 요거 플러스입니다. 객관식에서 유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요. 이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2번 원가 모형과 달리 무형자산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가가 아닌 금액, 그러니까 공정가치가 되겠죠. 공정가치로서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하는 것을 허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기본서 때 문풀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했었고요. 또 맞게끔 출제가 된 기출연도 한 수십 문제, 너무 뻥쳤나? 수십 문제 기출연도 요거 체크를 해드리는 바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땐 공정가치가 아니고 원가로 측정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기본서 들춰보세요. 맞게끔 기출연도 엄청 많이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도 기본서 때부터 계속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예상 사용 기간에 따라 그러한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예, 초과할 수 없다. 또 하나 이제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더 짧을 수는 있다라는 것도 출제 빈도 높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은 이건 회계 전범에 걸쳐 가지고 공통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예를 들었냐면 아마 월급을 예를 들었을 거예요. 일반 사무직한테 지급되는 월급은 판관 비용으로 처리가 되어주는 반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한테 지급되는 월급은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요. 직접 노무비로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즉 재고 자산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감가상각비도 본사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관 비용 처리가 되겠지만은 공장 건물 또는 기계장치 다 제조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판관 비용은 처리하지 않고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로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제공품, 제품,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무형자산 상각은 당기 손익이 아니고요. 예, 바로 당의 제조원가, 즉 재고자산 금액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또 무형자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요. 유형자산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개정 대체하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요건 객관식 문제집에서 이것보다도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 간평문 기출문제도 풀은 바 있습니다. 요건 그보다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네요. 2001년 초 본사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 유형자산이죠. 건물 취득을 했는데 원가가 48만원이고요. 내용요소 4년 잔여가 적고 정해법입니다. 그럼 1년분치 감가상각 비용은 12만 원이 되겠죠. 근데 1년 후인 2차 연도 초 임대 목적으로 전환을 했대요. 임대 목적은 투자부동산이죠. 그래서 유형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개정을 대체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정가치 데이터가 주어졌습니다. 자, 이때 2차년도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근데 유형자산은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하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한다 라고 하였으니까 쉽게 일단 답만 먼저 구한다면, 자, 2002년도 초부터 투자부동산이죠. 그래서 이때 공정가치 38만원짜리가 41만원짜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만원만큼 올라갔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증가액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그 직전 유형자산일 때 원가 모형을 적용을 하면 취득원가 48만원에서 감가상각비 12만원 빼면 2002년도 초 2001년 말 장부금액 36만원짜리가 38만원짜리가 됐다. 2만원만큼 올라간 거 아니냐? 이것도 이익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요건 기본서 보시면은 이럴 때는 유형자산인 상태에서 이렇게 반기거니까 요때는 뭘로 처리가 되냐면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공정가치가 올라간다면 유형자산 재평가 할 때 뭘로 처리했나요? 수익 처리했나요? 아니죠. 재평가 잉여금으로 처리가 됐던 겁니다.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이유로 처리가 되었지 수익 처리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직전 장부금액 36만원짜리가 38만원짜리가 됐다. 2만원만큼 올라간 것은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이익이지 수익이 아닙니다. 이익에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38만원짜리가 41만원짜리가 된 부분, 요것만 수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번은 더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기본서 때부터 풀었던 거죠. 아마 기본서도 간평 기출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흔해 빠진 부탁드린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점수 드리려고 또 한번 이렇게 이제 출제했네요. 거부하면은 남유성이 거부하면 안 되겠죠. 자,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이고 있는 토지, 이것도 투자부동산이죠. 그래서 이랬을 때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번이 없는 것은 정답 탈락이 되겠네요. 와우, 신난다. 3개 탈락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2개가 남죠. 가다. 또 4번은 가다 막 해서 가다는 투자부동산이고, 한번 답은 볼까요? 맞잖아요. 운용리스자가 들어가면은 투자부동산이라고 했죠. 마법만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어우, 마법. 운용리스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운용리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미사용 건물도 투자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다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거 말고 2가지가 더 있겠죠. 자, 해서 밑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장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중인 부동산,
요거 두 가지가 추가가 된다면 완벽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예, 다음번 영상에서도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멋진 삶을 기원합니다. 건행멋삼TV 감사합니다.